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부담도 커졌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약간 좀 힘들고 그러는데 세금에 거의 준하는 세금과 약간 비슷하다는 겁니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건보료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고요. 약간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주택임대소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긴 한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인프라가 딱 갖춰지면은 건보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기사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기사는 국제신문이라는 곳에서 가져왔고요. 국제신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지역신문입니다. 2021년 1월 8일자 기사고요. 제 텔레그램에서는 이미 공유를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가져왔어요. 양해 말씀드리고 자, 광고 없애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중님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칼럼인데 제가 비록 뵙지는 못했지만 되게 좋은 내용이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잘 되는 편에 속한다고 해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면서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 이게 좀 의료보험 같은 게 비교가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나라에서 생각보다 그게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보면서 약간 실망하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했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평소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질병과 부상이 있을 때 국가로부터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음으로써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영수증을 보게 되면 진료비 총액 대비 환자 부담 총액이 훨씬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는 국민들이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재원인데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기는 하지만 혜택은 모두가 동등하게 제공받는 것이 장점이고 자, 아래 내용은 2020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년 조금씩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먼저 이렇게 좀 보면서 할 건데 여기 이제 그림을 좀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보험료 인상 안내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이 되고요. 여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67%에서 6.86으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 부가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요걸 좀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건강보험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직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먼저 구분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직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뭔가 직장 다니면 되나 보다 생각이 드시겠죠? 맞아요. 직장을 다니거나 뭐 공무원이거나 그러면 직장 가입자고요. 이 지역 가입자의 정의가 특이한데 이 지역 가입자의 정의는 뭐냐면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 그 외 모든 사람, 피부 양자 그런 거 빼고 그러면 이제 지역 가입자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역 가입자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86%인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보수 월액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 보수 월액 보험료에다가 이 보험료 6.86%를 곱하는데 밑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반반씩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내 거에 건강보험을 반을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을 또 내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 직장 가입자에 속해 있는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건보료 부담이 좀 적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아니라 부가점수당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금액이
195.8원에서 올해 201.5원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이 부가 점수당 금액이 여기 이제 201.5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보험료 부가 점수가 있는데, 이 부가 점수가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는 본인의 보수 월액, 쉽게 말해서 급여, 여기에 대해서만 이 보험료율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 뭐 월세, 뭐 하다못해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201.5원을 곱해주는데, 뭐 직장 가입자는 사장님이 반틈, 뭐 내가 반틈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가입자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전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표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거고,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 직장인,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자. 이제 말이, 이런 말 잘 안 쓰시죠? 이 사용자라는 말이 사장님.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사용자다. 쉽게 말해서 어디 자영업자 사장님이다. 그런데 내가 밑에 직원을 둔다. 그러면 나도 직장가입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착 되는 아주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직원을 쓰면 나도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서 건보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직장 가입자는 계속해 볼까요?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피부양자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 피부양자죠. 피부양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가 남편이라고 합시다. 제 꿈이 전업주부거든요. 지금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내가 직장인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맨날 보면은 직장인 남편, 전업주부 아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틀에 박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틀에 박힌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직장인 아내, 전업주부 남편이 있다. 제 꿈이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직장 가입자 밑에 들어가서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가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를 통해서 주로 생계가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나는 전업주부다. 아내가 돈을 벌고 있다. 아시겠죠? 자, 피부양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부모님, 그리고 직계 귀속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피부양자 자격인데 이제 밖에서 돈을 벌고 있는 배우자만 믿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어. 주식이 아니면 부동산. 그런데 이제 주식은 저는 잘 모르겠고, 주식을 잘 안 하니까.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 부동산 뭐 할까? 돈은 없고, 그래도 내 꿈이 월세 받는 거니까.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월세가. 돈은 없고, 월세는 받고 싶으니까, 만만한 오피스텔? 오피스텔 좋아, 오피스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받으러 갑니다.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게 앞에 있는 분양사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 이거 등록하셔가지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은요, 뭐 세제 혜택이 어떻고 저쩌고 맨날 좋은 말만 하죠. 자,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월세 50만원 딱 받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나도 꿈을 이뤘구나. 그 월세 처음에 50만원 들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몇 개월 후 세금 신고 5월달 하고요. 그 해당 연도 11월달이 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 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됐다고. 뭐지? 봤더니 뭐 이러이러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됐고,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수 매겨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건보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이제. 월세 50을 받았는데 건보료가 뭐야? 30 나와. 거기다 대출 이자까지 나가야 되는데 남는 거 없는 그런 케이스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건강보험은 소득 출처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 한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서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 인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피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직장 한 명이 딱 다니고 있고 좀 그 직장이 좀 탄탄하고 그리고 밑에 부양가족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양가족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해가지고 계속 남아있으면은 이런 건보료 이슈는 전혀 없어지는 그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좀 작아서 제가 좀 키워서 볼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이거 계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하게만 볼까요? 직장가입자는 본인 월급 보수 월액에다가 사업자와 본인이 반반 부담한다. 그리고 피부양자도 등록하는 것에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안 낸다. 이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지역가입자가 됐다. 그러면은 소득, 재산, 자동차 이런 등급별 점수를 통해 가지고 2020년 기준은 155.8원, 2021년 201.5원이었나요? 해가지고 본인이 100%로 부담을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오고 피부양자 등록 자체가 불가하게 되는 거죠. 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올릴 수 있다. 즉, 이 일정 요건이 가족관계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야 돼요. 소득이 없는 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피스텔, 그래? 그럼 오피스텔 내가 하면은 사업자 내고 월세 받으면 내가 소득 요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 그럼 나 오피스텔 안 해. 야, 그럼 뭐 할까? 그래. 지금은 갭 투자지. 아니, 한 2, 3년 전으로 가자고요. 그래, 갭 투자하자, 갭 투자. 시세 차익형. 그렇지. 갭 투자 해야지.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갭 투자를 본인이 하거나 배우자하고 공동 명의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그냥 한 거예요. 저녁에 어디 카페 가서 강의도 듣고 투자자 강의도 듣고 막 모임도 가고 스터디 모임도 가고 고생 해가면서 갭 투자를 해서 이제 하나씩 늘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죠. 선생님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돼야 됩니다. 그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그게 뒤에 나오지만 재산 요건, 즉 재산세 과표가 9억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돼요. 자,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 이하거나 우리가 이제 선박 항공기는 많이 없으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특히 이제 주택 요 정도만 봅시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자라야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다. 과세 표준이란 세액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70%. 여기에 재산세 부담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이 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고요. 요 표 관련해가지고 제가 별도 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거 나중에 편집하고 났을 때 링크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더 좋은데 그 영상하고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자, 하나씩 봅시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 아래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위반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아래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위반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한댄다. 자, 다시 여러분들 사례를 봅시다. 제가 전업주부, 아내가 밖에서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자, 크게 봤을 때 사업자를 등록한 게 있고 등록 안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거죠. 여보, 내가 당신 힘들지. 내가 그래도 커피를 좋아하잖아. 커피숍이라도 한번 해볼게. 애 학교 보내고 잠깐 짬 내서 하루에 한 돈 5만원, 10만원 한번 팔아볼게. 그래서 사업자를 딱 냅니다. 동네 커피숍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눈물에 감격 어린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뭐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년에 1200만원. 그리고 이제 뭐 월세 빼고 뭐 하면은 거의 뭐 이제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비용을 자, 중요한 게 여기 사업 소득입니다. 소득. 비용을 뺀 거예요. 비용을 차감한 사업 소득이 0이 아니라 0을 초과했어.
이게 조금이라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가 1원이라도 냈다. 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자,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언제 되느냐? 요때 돼요. 요때.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너무 조용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어렵다고. 자, 21년 1월입니다. 21년 12월. 자, 피부양자 전업주부인 제네시스가 뭐라도 가게 경제에 보탬이 돼보겠다고 커피숍을 하는 거죠. 자, 커피숍을 해가지고 드디어 첫 해 약간의 뭐 가령 100만원이라고 해볼까요? 100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소득금액은 비용 차감하고입니다. 요게 중요하죠. 비용 차감 후.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21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가지고요. 다음 연도 22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소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종부세가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요 데이터가 그대로 공단에 넘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자, 그래서 이 공단을 이 자료를 확인한 공단에서 바로 연락을 줍니다. 제네시스님 축하드려요. 이번에 소득 발생했더라고요. 11월 달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이 커피숍 하고 있는 제네시스한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동차도 제명이, 뭐 주택도 제명이, 얼마 없는 땅도 제명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묶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가점수 201.5원인가 그거 때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여기에 대해서 201.5원 낸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접었다, 뭐 접는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죠? 이렇게 돼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냐면 똑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네시스가 커피숍을 하는 게 아니고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가정합시다. 이제 느낌 오시죠?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하네요. 사업자 등록하잖아요. 그리고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있어 없어요? 이제 없어졌잖아요.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 냈다. 어떻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 안 된다? 바로 된다. 바로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되신 분 많았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생길 거고 매년 11월이면은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소득금이 있으면 자격 박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래, 그럼 나는 사업자 안 내야지. 커피숍 안 해. 주택임대 사업자 안 해. 오피스텔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리고 시세 차익형 전세 끼고 사주자. 갭 투자만 하자. 갭 투자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또 연락 옵니다. 선생님,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아니 왜요? 저 사업자 없는데. 저 그게 아니고요. 사업자 없는 건 맞는데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었어요. 아니 무슨 재산세 과표가 넘었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자,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직장인이에요. 이번에도 또 이제 뭐라도 가게 경제에 보탬이 돼볼까? 커피숍? 안 해. 에이, 그냥 시세 차익형 갭 투자하자. 이렇게 된 거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아내와 공동 명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샀을 때 본인 지분이 절반이지 않겠습니까? 50%? 이 50% 지분이 재산세 과표가 9억이 초과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피부행자 자격 박탈. 이거 또 나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지금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재산세 과표 9억은 얼마냐? 제 세금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특히 정규과정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죠? 재산세 구하는 과표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해주는데 종부세는 현재 지금 90%고 올해 재산세는 아직 60%예요. 제가 왜 아직이라 그랬냐면 이거 또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재산세도 딱 숫자가 60? 더 말 안 해야지. 자 그러면은 공시가격은 대략 시세에 얼마죠? 한 60에서 70%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안에는 90%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은 너무 우울하니까 60에서 70% 할까요? 자, 그럼 역산해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9억이 나오는 요 X 가격이 있어요. X 값이 있어요. 외우세요,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게 뭐냐면, 한 40억 정도 돼야 돼, 40억. 40억의 절반이니까, 지분 절반이면 20억이죠. 20억에다가 공시가격 60% 곱하고, 공정시작 가액비율 60% 곱하면은 얘가 9억 나올걸요? 계산기 또 들어봐야지. 20에다가 0.6 하면은 7.2 나오네? 아무튼 20억 좀 넘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공정시작 가액비율 제가 지금 60 정도 잡았는데 요즘 막 70% 어떤 경우는 고가주택은 더 높게 가고 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데 그 집을 다 더한 시가가 40억 정도 된다고 쳐봐. 그러면 절반 20억 정도 공동명의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공시가격하고 공정시작 가액비율 곱하면 9억 넘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세 과표가 9억이 초과되니까 이거는 자격 박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이야. 그리고 5억 4천이야. 요거는 이제 다른 소득이 뭐 1천만 원이야. 뭐 3,400만 원이야. 요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제 자매까지는 제가 뭐 못 챙기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아까 여기 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로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례는 정확히 말하면 사업자 미등록이고 여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요거네요. 예, 좀 약간 죄송하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패드에 그리면서 하는 거는 여기 남편이 전업주부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업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 요 밑에 칸으로 오셔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요 경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약간 혼선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재산세 과표가 9억 넘어버리면 즉 과거에는 간주임대로에 대해서 이게 소득이 잘 안 잡히거나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소형주택 다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표가 9억 넘으면 잡히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 비용 뺀 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그러니까 내가 한 10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근데 필요경비가 50% 정도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뺀 금액이 500인데 거기서 넘어가면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럴까요? 사업자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거. 어렵죠? 요건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월세 신고제까지 해서. 일단 주택임대 소득은요.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도 내는 거고요. 등록을 안 한 사람도 내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나는 등록 안 했으니까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칙은 미등록도 내는 건데 다만 추적이 잘 안 되고 안 잡히니까 안 냈을 뿐이에요. 운이 좋아서. 그래서 정부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도 했었잖아요. 그저께구나. 전월세 신고제. 저는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미등록이니까 괜찮으신 분들 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자, 미등록인 경우에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이때 필요 경비를 50%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기본 공제 200만 원 해주는데 이 200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 2천만 원 넘어가면 이거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수익 금액 월세하고 간주임대로 했는데 1,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경비 50% 빼주니까 소득 금액은 5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수익 금액, 이게 경비를 뺀 요 500이 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소득 금액이 여기 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기 소득 금액. 자, 그런데 아까 1,000만 원이었을 때 딱 지금 500 나왔잖아요. 1,000만 원에서 만 원만 더 받으면은 500만 원 초과되죠. 그럼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에요. 사업자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나 안 걸렸는데 지금까지? 운이 좋다는 거, 운이 좋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는 순간 그게 공단으로 다 간다니까요. 곧바로 가요.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잘 아셔야죠. 그래서 오늘 내용 되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해둔 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거 링크 드릴 테니까 그거랑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가 되게 어려운 표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건복지부를 영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소득월액 기준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야 된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을 말하고, 이게 또 2022년 7월부터는 또 2,000으로 내려가요. 아무튼 계속해서 뭔가 팍팍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금융소득과 공적연금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작년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된 대부분 사람들의 재산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 이하인 상황이었지만 소득 요건이 1,000만 원 초과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이 요건 있잖아요. 이걸 점점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아까 맨 처음에 정의가 뭐였어요? 직장 가입자는 이런 사람이고 지역 가입자는 뭐라고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지역 가입자 이거 싫으면은 직장 가입자가 돼야 돼. 근데 직장 가입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겠죠. 야, 그러면 제네시스 너는 뭐 주택임대 사업자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보료 꽤 많이 나올 건데 너 어떻게 그거 피했어? 회사 그만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근데 저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혼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회사를 나왔지만 월급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는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셀프 월급을 주면 되잖아요. 내가 나한테.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을 전부 다 법인으로 받아서 그 법인에서 나한테 급여를 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법인이 2개 있거든요. 목적이 좀 달라서. 하나는 수도권, 하나는 서울. 그래서 월급 2개 받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고 수익, 멤버십 수익도 저는 법인으로 받아요. 지금 유튜버 얼마 전에 유튜버들 뭐 이렇게 수익 깜깜이라서 모른다 막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법인으로 다 받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해요. 법인 돈은 모든 게 다 투명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장가치 유지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실 때 되게 기사를 보실 때 대충 보시면 안 되고 꼼꼼히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근로자만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역 가입자면은, 자영업자면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면 밑에 직원을 주면 돼요.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좀 물건이 많어. 관리해줄 직원을 뽑으면 돼요. 이제 법인을 만드는 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지만 그 법인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 법인에서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수익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법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LG처럼 그런 대기업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또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이야기는 3월쯤에 오픈하는 제 별도 사이트, 더 스마트 컴퍼니 사이트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댓글로 고정해놨는데 멤버십 특강에서 제가 조금씩 하고 있죠. 우리 절친분들은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 1인 법인 하는 거, 그 다음에 블로그 하는 거,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유튜브 할 거예요, 유튜브. 그래서 왜 제가 그걸 하는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다. 자, 어쨌든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서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당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서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말 정말 어렵게 쓰여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자료를 만든 게 있어. 이거는 이제 원래 다른 강의 자료인데, 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요거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보수월액 보험료를 사장님이 반틈, 종업원이 반틈 낸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3,400을 넘었다. 그러면은 이 건보료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건보료가 추가되면 어떻게 할까? 건보료는 어디서 작업을 해줘요? 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럼 혹시 급여 담당자가 내 보험료를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서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나한테 별도로 와요. 별도 따로 연락이 와요. 고지가 별도로 돼요. 너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제가 13년 동안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했고요. 혹시 몰라서 전 직장에 급여 담당하는 친구한테 또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경우 별도 작업을 하냐고. 안 한대요. 야, 공단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나한테 오는 거지 회사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연간 3,400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3,400인데 이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3,400도 22년 7월 되면 2,000으로 바뀌어요. 원래 7,400이었어요. 이게 3,400으로 지금 돼 있고 22년 7월 되면 2,000으로 내려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요즘에 대세 뭐 N잡 있죠? 투잡 있죠? 이런 거 하면은 그 금액이 비용 빼고 나서 2,000 넘으면 보험료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22년 7월부터 연간 2천만 원 여기. 요게 저것 때문에. 자, 여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좀 넘어가는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되어 있고, 2020년 기준 6.67이었는데, 이제 2021년은 6.86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납입액의 상한액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뭐 너무 막 무한대로 올라가면 안 되겠잖아요. 국민연금도 있고 그런 거 참고하시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경우 당해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 소득을 우선으로 부과한 후 뭐 조정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죄송한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아무튼 우리 그 직장 다니신 분들 보면은 뭐 4월달 정도 되면은 뭔가 좀 건보료 막 조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건보료 곧 있으면 4월 되죠? 그래서 4월이 잔인한 달이에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건보료가 막 뜻하지 않게 막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조정하는 자리 직장인은 4월, 개인 사업자, 지역가입자는 6월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지역가입자 얘기 좀만 볼까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 보험료 부가점수를 산출해가지고 부가점수당 금액을 곱한다. 아, 이게 직장인하고 다른 거예요. 직장인은 월급에 대해서만 들어가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뭐 부동산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자,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금액 연 1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가요소를 달리 적용하는데 뭐 여기 보면은 최저소득 보험료의 보험료 부과점수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죠.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오픈 못하는 거 양해하시고. 자, 내가 지역가입자다. 내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있는데 해당 물건의 과표,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 기준이 5억, 10억, 15억, 20억, 25억, 30억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봤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만들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거 예상지역보험료 있어요. 이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적인 건 알 수 있는데 과표 5억이면은 한 달 건보료가 3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10억, 15억 쭉 올라가서 과표 30억 있다 그러면 한 달에 6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소득하고 또 뭐 조정했을 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63만 원이면은 1년은 얼마예요? 한 700이 넘겠죠. 와, 보험료만. 직장인들은 뭐 그보다 훨씬 적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서 모의 계산 해보시거나 아니면 고객센터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래서 이 11월만 되면은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올해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힘드시겠네요. 빠지시죠.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소득 점수가 급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여기 나오죠.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채널은 그래도 부동산 세금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관련된 걸 가져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월세 신고제를 여러분들이 진짜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2019년도부터 2천만 원이야 비과세가 없어지고 전면 과세된다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종부세가 어떻고 보유세가 어떻고 양도세 중과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저 멀리 지금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막 가래도 있고 좀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약간 톤이 올라가는 거 지금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흥분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해당되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어찌됐든 분리과세가 됐다 하더라도 사업자 돼 있고 소득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사업자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비용 뺀 금액이 500만 원 초과되면 박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밑에는 뭐 이제 좀 그 4월에 뭐 너무 건보료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좀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뭐 불만 갖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게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더라도 좀 이해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좀 약간 좀 우울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뒤에 이렇게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건강보험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평소에 우리가 많이 나가면 좀 속이 쓰리긴 하죠.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본인이 좀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좀 병원 신세에 많이 질 일이 생기면은 그래도 다른 나라라든지 그런 거 비교해보면은 꽤 그래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로 좀 잘 보면 좋겠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건강보험료 공단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좀 뭔가 제가 궁금해서 하면은 꼭 뭔가 피드백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만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좀 이게 잘 되고 가끔 가다가 자동이체 되는 거 막 금액 막 틀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좀 더 이게 되면 잘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워낙 업무 양도 많고 그러니까 힘드신 거겠죠.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빠이빠이.